오늘 한국의 주요 뉴스입니다. 반도체 매출 세계 1위 삼성전자의 위상이 3분기부터 흔들릴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삼성전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미국 인텔을 제치고 세계 정상 자리를 지키고 있다. 하지만 올 하반기부터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급격한 침체로 접어들며 대만 파운드리 1위 업체인 TSMC에게 역전당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시장조사기관 IC인사이츠는 올해 IC 반도체 시장 성장률을 지난 2월 발표한 11%에서 7%로 3%포인트 낮췄다고 밝혔다. IC인사이츠는 성장률을 하향 조정하는 배경에 대해 거의 전적으로 올 하반기 메모리 시장의 붕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PC, 스마트폰 등의 수요 둔화로 메모리 반도체 거래 가격도 급락하고 있다.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 찾아온 악재는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위기감을 높인다. IC인사이츠는 반도체 매출 급락으로 반도체 1위인 삼성전자의 매출 순위가 하반기에는 2위로 떨어질 수 있다고 봤다. 이후 반도체 시장 왕좌 자리에 파운드리 기업인 TSMC가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IC인사이츠 분석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분기 226억 2,300만 달러의 매출을 올려 인텔에 앞섰다. 하지만 삼성전자 3분기 매출 전망치는 182억 9천만 달러로 추정됐다. 이는 전 분기보다 19% 급감한 수준이다. 반면 TSMC는 2분기 매출 181억 6,400만 달러에서 3분기 202억 달러로 매출이 11% 증가할 것으로 IC인사이츠는 예상했다. 같은 기간 삼성전자보다 9.5%가량 더 많은 매출을 올릴 것이라는 관측이다. 반면 인텔은 3분기에도 전 분기보다 1% 증가한 150억 4천만 달러로 예상돼 매출 3위로 떨어질 조짐이다. TSMC를 필두로 한 파운드리 업체의 전성기는 상당 기간 계속될 수 있다. IC인사이츠는 최근 메모리 반도체 가격 급락 원인을 대규모 재고 조정에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IC인사이츠는 대부분 사람들은 재고 조정 기간이 적어도 2023년 초까지 연장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삼성전자도 메모리 반도체 시장 불황에도 선제적 투자에 나서는 등 위기 대응에 역량을 집중하는 모습이다. 삼성전자는 2028년까지 약 20조 원을 투자해 경기 기흥에 반도체 연구개발 단지를 짓고 있다. 또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3공장이 가동에 들어간 데 이어 미래 반도체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살아인 착공도 준비 중이다. 신규 공장에선 메모리뿐 아니라 시스템 반도체 등 파운드리 생산 설비를 확보해 매출 구조를 한층 다변화할 계획이다. 특히 반도체 관련 대규모 인수합병도 고려 중이어서 TSMC의 역전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경계현 삼성전자 대표이사 사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의 가치를 높이는 또 다른 방법은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거나 기존 분야를 급격하게 성장시키는 방법으로 인수합병이 있을 수 있다며 현재는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인수합병 대상을 놓고 우선순위를 정해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7만 명대로 줄었다. 위중증 환자도 16일 만에 500명 아래로 떨어졌다. 다만 9일부터 나흘간 이어지는 이번 추석 연휴가 코로나 팬데믹 이후 거리두기 없는 첫 명절 연휴인 만큼 재확산의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8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7만 2,646명 발생했다고 밝혔다. 목요일 기준 7주 만에 가장 적었다. 지난주 8만 1,573명과 비교하면 8,927번지명 줄었다. 8월 넷째 주 이후 유행 억제를 뜻하는 1 아래로 떨어진 감염제 생산지수도 유지되고 있다. 이날 위중증 환자는 493명으로 16일 만에 처음으로 500명 아래로 떨어졌다. 다만 사망자는 64명 발생하면서 총 사망자는 27,313명로 늘어났다. 7월 초부터 시작한 재유행의 하락세는 뚜렷하지만 이번 6차 유행이 연내 마지막 파도가 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대다수다. 당장 당면한 위험 요소는 9일부터 시작되는 추석 연휴다. 지난 4월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된 뒤 처음 맞는 명절인데 올해는 특별히 연휴 전후로 별도 적용되는 방역 수칙도 전무하다. 앞서 정부는 추석 방역을 두고 국가 중심 통제보다 점검과 계도 및 홍보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물리적 거리두기는 요양병원 시설 등 고위험군이 밀집한 감염 취약시설에서만 실시된다. 해외 입국자의 입국 전 검사 의무 폐지, 고속도로 휴게소 통행료 면제뿐 아니라 휴게소와 버스 열차 등에서의 취식도 허용된다. 명절 기간 늘어날 이동 모임이 확산세에 영향을 주는 것은 어느 정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동절기 인플루엔자와 코로나가 쌍으로 유행하는 트윈데믹 시나리오도 거론된다. 한편 코로나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없이 맞는 첫 명절인 이번 추석 연휴에는 전국의 24시간 응급실 525곳이 문을 연다. 코로나 검사도 동네 병의원과 선별진료소 등에서 가능하다. 추석 연휴에 문을 여는 응급실은 525곳,
동네 병의원 등 민간 의료기관은 연휴 일평균 2,499곳, 약국은 3,802곳이다. 재택치료 중인 코로나 확진자가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전화 문의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는 연휴 기간 주간 150개, 야간 140개 이상 정상 운영한다.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 구찌 패션쇼가 결국 예정대로 한국에서 열린다. 구찌 코리아는 8일 오는 11월 1일 서울 경복궁에서 구찌 코스모고니, 구찌 카즈마거니에이 컬렉션의 패션쇼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청와대를 둘러싸고 몇 가지 논란이 불거지면서 구찌 패션쇼까지 불똥이 튀었지만 구찌 코리아 측에서 본사와 신중히 검토한 끝에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코스모고니는 구찌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알레산드로 미켈레가 별자리 등 천문에서 영감을 받아 만든 새 컬렉션이다. 지난 5월 이탈리아 남부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카스텔 델 몬테에서 처음 패션쇼를 선보였다. 구찌는 두 번째 패션쇼를 선보일 장소로 세계 여러 곳을 검토한 끝에 한국의 경복궁을 낙점했다. 당시 구찌 측은 본 행사를 통해 세계적 수준의 천문학이 연구됐던 경복궁의 역사적 가치, 그리고 천문에서 영감을 받은 패션쇼의 주제를 국내외로 널리 알리고 나아가 관련 지식 등을 시민과 공유하고 소통하고자 한다며 경복궁 사용을 신청했다. 이에 지난달 16일 국립문화재분과위원회가 열렸고 세계적으로 경복궁의 유산적 가치를 홍보하는 데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판단하며 관계 전문가 자문을 받아 경복궁 역사문화유산의 가치를 강화하고 역사적 사실에 대해 확실히 고증할 것, 공익적 측면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도록 할 것 등의 단서를 달아 조건부 가결됐다. 구찌가 지난 5월 이탈리아 남부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카스텔 델 몬테에서 진행한 패션쇼. 구찌 유튜브 개처. 그러나 이후 보그 패션 화보를 놓고 정치권 등 곳곳에서 논란이 뜨거워지면서 상황이 돌변했다. 지난달 29일 대다수 언론에서 전격 취소했다고 보도했지만 당일 서울신문이 경복궁과 구찌 코리아, 문화재청 등의 복수로 확인한 결과 실제로 취소가 결정된 적은 없었다. 경복궁 고위 관계자는 구찌와 수시로 소통했는데 구찌에서 한 번도 접어야겠다고 얘기한 적은 없었다면서 정치적 고려도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구찌가 자기네 상업성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좋은 유적지 중에 역사적 의미도 있고 자기네 컬렉션과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한국에서 진행하기로 하지 않았나 싶다면서 행사를 통해 경복궁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구찌 코리아는 서울에서 가장 상징적이고 역사적인 장소로 꼽히는 경복궁에서 진행되는 이번 패션쇼는 한국 문화유산의 아름다움에 대한 구찌의 경의를 담고 있다면서 구찌는 문화재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문화재위원회에서 제시한 조건을 맞춰 나가고 있으며 경복궁에서 성공적인 패션쇼 개최를 준비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청와대를 둘러싼 논란에 시달렸던 문화재청으로서는 취소시키면 문제없이 지나가는 상황이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경복궁을 세계에 알릴 기회로 판단하고 취소시키지 않았다. 실제로 처음 패션쇼가 열렸던 몬테성도 패션쇼 이후 더욱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이탈리아에서 이미 검증이 된 패션쇼이기도 하고 세계적으로 알릴 기회라는 여론도 있었다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욕을 안 먹는 것보다는 다시 한번 용기 내서 활용해보겠다고 해서 전향적으로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올해부터 이사나 상속으로 불가피하게 두 주택자가 된 사람은 한 주택자로 인정돼 세제 혜택을 받게 된다. 또 한 주택자 중 고령 및 장기 보유자도 처분 시까지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유예받는다. 국회는 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사를 위해 신규 주택을 취득했지만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투기 목적 없이 지방 저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는 한 주택자 지위를 인정받는다. 단 이사를 위해 새 집을 구매한 경우 2년 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해야 하고 상속주택은 5년간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저가 지방주택은 한 채까지만 추가 보유를 인정한다. 또 한 주택자로 과세일 기준 만 60세 이상이면서 현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했고 총급여 7천만 원 또는 종합소득 6천만 원 이하면서 해당 연도 종부세가 100만 원을 넘을 경우 주택을 상속 증여 양도하는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한다. 법안 통과에 따라 한 주택자 기본공제금액도 현재 6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올랐다. 11월 말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되는 이번 개정안으로 종부세 부담을 더는 사람은 약 18만 4천 명으로 추산된다. 태풍 흰남노 영향으로 침수 피해를 입은 포스코 포항제철소가 복구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포스코는 오는 10일부터 포항제철소 용광로 3기를 순차적으로 가동시킨다는 계획이다. 앞서 포항제철소 용광로 3기는 태풍 여파로 모두 일시 가동 중단에 들어갔다. 포항제철소가 전면 가동을 중단한 것은 쇳물 생산을 시작한 1973년 이후 49년 만에 처음이다.
8일 포스코는 현재 휴풍 중인 포항제철소 용광로 3기를 10일부터 순차적으로 가동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침수 피해를 입었던 선강변전소는 이날 오전 정상화시키고 담정수설비 및 LNG 발전도 9일까지 차례로 정비해 고로 조기 가동에 필요한 스팀과 산질소를 공급할 예정이다. 아변변전소도 10일까지 정상화해 제철소 전력 복구를 완료한다는 목표다. 포스코는 제강 공장도 고로에서 생산되는 용선을 처리할 수 있도록 연계해 추석 연휴 기간 내 가동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포스코는 이번 태풍 피해로 포항제철소 대부분 지역의 지하 설비가 침수된 상태다. 현재 지하 시설물에 대한 대대적인 배수 작업이 진행 중인데 경북 소방청에서 대형 양수기 8대, 현대중공업 등 조선 3사에서 양수기 및 비상발전기 총 78대 등을 지원해 빠른 속도로 침수 복구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포스코 관계자는 추석 연휴 기간에는 포항제철소 임직원은 물론 광양제철소 가동 계획을 조정해 직영, 협력 인력들이 복구 지원에 나설 예정이라며 제철소 내 환경 정비는 연휴 기간 내 모두 완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포항제철소의 매출액은 18조 4,947억 원에 달한다. 단순 계산하면 하루 매출액은 507억 원 꼴이다. 제철소를 가동하지 못하면 매일 500억 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는 셈이다. 특히 고로 휴풍이 장기화되면 고로가 망가져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조기 정상화에 전사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포스코는 김학동 부회장을 단장으로 설비, 생산 판매, 기술, 안전 등 관련 임원들이 포함된 태풍재해 복구 TF를 구성해 신속한 조업 정상화를 모색하고 있다.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도 지난 6일 포항제철소를 직접 찾아 침수 지역과 변전소 등 피해 현장을 살피고 현장에서 비상대책회의를 주재했다. 우리나라의 전기차 수출 규모가 세계 4위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1위에서 3위는 독일, 미국, 중국 순이다. 한국 전기차 수출액은 코로나 사태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해 112.2% 늘었다. 전체 자동차 수출 중 전기차 비중도 지난해 15.8%에 달해 2019년에 2배 가까이 증가했다. 한국의 전기차 주요 수출 지역은 미국과 유럽으로, 미국에서는 올 상반기 테슬라에 이어 처음으로 시장 점유율 2위를 기록했다. 현대차는 시장 점유율 9%였고, 1위인 테슬라는 75%였다. 또 2위와 3위 수출국인 독일과 영국에서도 올 상반기 시장 점유율이 4위와 3위를 기록하는 등 순위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세계 완성차 브랜드별 전기차 판매량 순위에서 현대기아차 그룹은 5위였다. 현대기아차 그룹의 전기차 판매량은 34만 대로 미국 테슬라 105만 대, 독일 폭스바겐 71만 대, 중국 BYD 60만 대, 미국 제너럴 모터스 52만 대 다음으로 5위를 차지했다. 중국 스촨성을 강타한 지진으로 최소 65명이 사망하는 등 인명피해가 속출한 가운데 중국 당국이 해당 지역에 대한 코로나19 봉쇄 조치를 유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인구 2,100만 명 규모의 성도인 청두시에서는 이 봉쇄 조치로 주민들이 아파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6일 외신에 따르면 현재 중국 SNS에서는 방호복을 입은 요원들이 봉쇄된 아파트 로비 출입구를 통해 탈출하려는 청두시 주민들을 가로막는 영상이 공유되고 있다. 전날 스촨성 청두시에서 남서쪽으로 220km 떨어진 간쯔장족 자치주 루딩현에서 규모 6.8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후 7일까지 여진이 13차례 이어지면서 주민들은 공포에 떨었다. 피해 지역에서는 도로와 통신이 끊기고 건물이 무너지는 등 큰 피해가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청두시는 코로나 봉쇄 조치를 7일까지 연장해 모든 주민의 외출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당국은 당초 4일 밤까지 외출을 금지하고 대중교통 및 학교 운영을 중단하겠다고 지난 1일 발표한 바 있다. 가디언은 7개 성도를 포함해 33개 도시에서 6,500만 명의 중국인이 현재 봉쇄 조치를 받고 있다며 103개 도시에서 코로나 발병이 보고됐으며 이는 지난 2020년 초 코로나 대유행 초기 이후 가장 높은 수치라고 전했다. 논란이 커지자 청두시는 지난 5일 밤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대응 요령을 발표했다. 당국은 전염병 통제 기간 지진, 화재, 홍수와 다른 재해가 발생할 경우 인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우선이 돼야 한다면서도 코로나 통제를 완전히 없애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상황이 허락하면 개인은 코로나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대피해야 하며 모여 있을 때는 물리적 접촉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정부 소속 위원회 총 636개 가운데 246개를 통폐합하는 위원회 정비 방안을 7일 발표했다. 설치된 이후 회의가 거의 열리지 않거나 정부 부처와 기능이 유사해 불필요한 식물위원회를 대거 정리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위원회 10개 중 4개가 없어지는 셈이다. 대통령실도 대통령 직속위원회 20개 중 13개를 폐지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또 조직 군살 빼기와 함께 50여 명에 이르는 비서관급 이하 인사 교체를 1차로 마무리했다.
대통령실과 행정안전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 소속 위원회 정비 방안을 담은 법령 개정안을 이달 안에 국무회의에 일괄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폐합 등 정비 대상이 되는 위원회 246개에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 13개도 포함됐다. 존속 기한이 곧 만료되는 국가교육회의, 4차 산업혁명위, 북방경제협력위,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는 연장하지 않고 폐지하고 2009년 이후 구성되지 않은 국가인적자원위도 폐지한다. 국가지식재산위 등 나머지 7개는 총리나 부처 소속으로 변경하고 자치분권위와 국가균형발전위는 지방시대위로 통합하기로 했다. 저출산 고령화사회위, 경제사회노동위, 규제개혁위 등 7개는 대통령 소속으로 남는다. 밖에 총리 소속 위원회 21개, 부처 소속 위원회 212개가 통폐합으로 사라진다. 통폐합 사유는 다른 위원회와 유사중복, 운영 실적 저조가 가장 많았고, 단순 자문 성격, 장기간 미구성, 설치 목적 달성 및 필요성 감소, 민간 위원 참여 저조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지난 7월 운영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최소 30% 이상 정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위원회 정비 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는데 대통령실과 거의 모든 부처가 이 목표를 초과했다고 정부는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위원회 정비로 300억 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생길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자립준비 청년에 대한 보호 강화를 위해 자립수당을 월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하고 의료비 본인 부담금도 신규 지원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생계 의료급여의 재산 기준을 완화해 최근 집값 상승 등으로 탈락 위기에 있는 4만 8천 가구를 보호하기로 했다. 발달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해 20시간 긴급 돌봄 지원 사업도 신설했다. 주 부총리는 이날 비상경제장관 회의를 주재하고 우리 사회의 약자인 저소득층, 장애인, 취약청년, 노인 아동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4대 핵심 과제로 선정해 중점 지원하기로 했다. 4대 핵심 과제 중점 투자한 사업 예산은 2022년 65조 7천억 원에서 2023년 74조 4천억 원으로 대폭 확대됐다. 주 부총리는 내년 예산상 중앙정부 가용재원이 9조 원 수준인 점을 감안할 때 사실상 가용재원 97%를 4대 핵심 과제에 투자한 셈이라며 사회적 약자 지원 수준을 이전보다 대폭 인상하고 촘촘한 지원을 위해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신규 과제를 적극 발굴했다고 강조했다. 주요 사업은 생계 의료급여의 재산 기준을 완화해 최근 집값 상승 등으로 탈락 위기에 있는 4만 8천 가구를 보호한다. 발달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해 20시간 긴급 돌봄 지원 사업도 신설했다. 자립준비 청년에 대한 보호 강화를 위해 자립수당을 월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하고 의료비 본인 부담금도 신규 지원한다. 주 부총리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이러한 복지정책 기조와 투자 방향을 일관되게 추진해 사회적 약자가 일상생활에서의 불편을 해소하고 충분히 돌봄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최근 기준금리가 연속해서 오르고 집값은 고점을 기록. 여기에 깡통 전세에 대한 불안감까지 더해지면서 주택 수요자들이 민간임대 아파트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 지난 8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치솟는 물가, 원달러 환율 등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연 2.25%에서 2.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앞서 4월과 5월에 각각 0.25%포인트씩, 7월 0.5%포인트 인상에 이은 추가 인상으로 같은 해 4회 연속 기준금리를 인상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 이로 인해 주택담보대출 최고금리가 7%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올라서면서 대출 이자 부담이 커진 상황이다. 여기에 집값 고점 인식까지 확산되면서 부동산 시장은 빠르게 얼어붙고 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 주택 매매량은 총 31만 260건으로 작년 동기간과 비교해 44.5%가량 감소했다. 특히 거래가 줄고 집값이 하락세로 전환하자 깡통전세도 고개를 들며 임대시장까지 위협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집계에 따르면 7월 기준 전세가율이 80%를 넘는 시근구 지역은 모두 21곳으로 지난달보다 2곳이 늘어났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전세 계약이 만료된 뒤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사고 액수가 올 상반기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점도 주거불안을 가중시키는 요소다. 이에 소비자들은 주택 구매를 망설이는 것은 물론이며 전월세 시장에서 느끼는 불안감도 그 어느 때보다 큰 상황으로 보다 안정적인 주거 대안책으로 민간임대 아파트를 주목하고 있다. 민간임대 아파트는 최대 10년간 임대가 보장되며 임대료 상승률도 법에서 정한 연 5% 이내로 제한된다. 특히 전세형의 경우 월 임대료가 부과되지 않아 임차인들의 부담이 훨씬 낮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임대료에 대한 보증을 받을 수 있어 개인 전세나 임대보다 안정성이 높다. 청약 문턱이 낮으며 새 아파트에 사는 동안 분양 전환 전까지 취득세나 재산세,
종부세 등의 세부담이 없다. 여기에 무주택 자격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신규 분양 청약도 계속 시도해 볼 수 있고 이사 등의 이유로 필요시 분양권 전매도 가능하다. 이 외에 민간 건설사에서 시공하는 만큼 일반 분양 아파트 수준의 상품과 내부 마감재 등을 적용해 공공임대주택보다 상품성 측면에 있어 훨씬 우수하다는 장점도 있다. 미국과 유럽이 이례적으로 동시에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할 가능성이 짙어지며 글로벌 금융시장이 잔뜩 긴장하고 있다. 7일 월스트리트저널은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실업률을 높이더라도 인플레이션을 낮추겠다고 한 공개 약속이 이달 0.5%포인트 대신 0.75%포인트 금리 인상의 길로 가게 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연준 관리들은 오는 20일과 21일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를 2주 앞두고 3연속 0.75%포인트 금리 인상에 대한 시장의 예상을 뒤엎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며 몇몇 관리들은 연준의 금리를 연말까지 4%에 가깝게 현재 수준보다 약 1.5%포인트 더 높이기를 희망하고 있고 올해 남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이를 달성하고자 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월 의장은 앞서 지난달 26일 잭슨홀 연설에서 실업률 상승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기준금리를 더 올리고 높은 수준의 금리를 상당 기간 유지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그는 우리는 인플레이션 억제가 끝났다고 확신할 때까지 그것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미 연준의 2인자인 라엘 브레이너드 부의장도 새 연속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을 시사했다. 브레이너드 부의장은 이날 뉴욕에서 열린 컨퍼런스 연설에서 인플레이션이 목표치로 내려가고 있다는 확신을 주기 위해 당분간 경제를 둔화시키는 수준으로 금리를 인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금리 인상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매파적 발언을 내놓은 것이다. 브레이너드 부의장은 다만 금리를 큰 폭으로 올렸을 때의 위험과 충분히 인상하지 않았을 때의 위험 사이에서 균형이 필요할 시점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연준은 인플레이션과 싸워야 하지만 과도한 긴축에 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발언은 뉴욕 증시의 부활 방아쇠를 당기기도 했다. 브레이너드 부의장 발언이 나온 직후 미 뉴욕 증시는 큰 폭으로 반등했다. 쌍방울그룹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인 이화영 킨텍스 대표이사의 뇌물수수 의혹을 포착하고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했다. 경기도청은 전날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 수사와 관련해서도 압수수색을 받았다. 수원지검 형사 6부는 7일 이화영 대표의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해 경기도청에 위치한 소통협치국과 경제부지사실, 북부청의 평화협력국 등 사무실의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경기 고양시 킨텍스의 이화영 대표 집무실과 거주지, 서울 용산구 쌍방울그룹 본사 건물에 자리 잡은 민간 대북교류단체인 아태평화교류협회 등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이화영 대표는 경기도 평화부지사로 재직하던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쌍방울그룹 법인카드로 2년여간 매달 수백만 원씩 1억여 원을 사용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경기도 평화부지사 발탁 직전까지 쌍방울그룹 사회이사를 지냈다. 쌍방울그룹 측에도 뇌물공여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화영 대표의 뇌물수수 혐의와 함께 쌍방울그룹의 경기도 대북행사 우회 지원 정황도 살펴보고 있다. 쌍방울그룹은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가 경기지사였던 2018년 11월 경기도와 아태협이 공동 개최한 아시아 태평양의 평화 번영을 위한 국제대회에 수억 원을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아태협 지원 예산은 8억 원에 달해 경기도 집행 예산 3억 원보다 많았다. 당시 평화부지사로서 대북사업을 총괄한 이화영 대표는 쌍방울그룹 실소유주로 알려진 김성태 전 회장과도 친분이 깊은 것으로 전해진다. 아울러 쌍방울그룹 계열사는 대북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검찰은 이화영 대표에 대한 법인카드 제공, 쌍방울그룹의 아태협 후원을 통한 경기도 대북행사 자금 우회 지원의 대가성이 있었는지를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쌍방울그룹 관계자는 2018년 아태협에 지원한 금액은 3억 원 정도라며 아태협이 대북행사뿐 아니라 한국전쟁 전사자 유해 발굴, 독립유공자 가족 지원 사업 등 공익사업을 많이 해서 후원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수원지검 형사 6부는 쌍방울그룹 횡령 배임 의혹을, 공공수사부는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들여다보다 최근 합동수사팀 형태로 수사하고 있다. 또 형사 1부는 쌍방울그룹 임원에게 수사 기밀을 건넨 공무상비밀 누설 등 혐의로 지난달 수원지검 소속 수사관을 구속 기소했다. 수사 기밀을 건네받은 임원과 검사 출신 변호사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진중권 작가는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을 두고 코미디를 하는 것이라고 평했다. 진 작가는 7일 라디오에 출연해 특검에 파견되는 공무원 가운데 3분의 1 이상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직원으로 구성한 조항과 관련해 진행자가 공수처 공무원 별로 없지 않나라고 하자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인원이 엄청나지 않나? 이게 부풀리는 것이라며 정말 민주당이 사법적 사안이고 정의를 위해 단죄해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해서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이재명 물타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다 보니 현실성이 없다고 꼬집었다. 특검팀 규모 등과 관련해서는 남아있는 것도 대단한 사항은 아니지 않는가? 그런데 꾸려진 걸 보면 최순실 특검 규모라고 비판했다. 진 작가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실효가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도 모르는 사항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 법안은 특검보 4명, 파견검사 20명, 특별수사관 40명, 파견공무원 40명 등 100여 명 이내로 특검팀을 꾸리게 돼 있어 최순실 특검 규모와 같다. 준비 기간 20일, 본 수사 기간 70일, 연장 기간 30일도 동일하다. 진 작가는 철저하게 정치적 사안이라며 대선 때 나왔던 것을 연장전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국민의힘이 위원장인 법사위를 통과할 수 있겠나라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어쩔 건가라고 반문했다. 이에 김성회 정치연구소 싱크와이 소장은 보수 세력을 설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의힘 전체가 특검을 반대하는겠는가? 다음 달에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신평 변호사가 김건희 여사에 대한 비난은 과도한 정치 공세라고 밝히며 전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정숙 여사를 비교 대상으로 거론했다. 신 변호사는 6일 방송에 출연해 김건희 여사에게 어떤 범죄 혐의가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수사기관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 봐주기 수사로 일관한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김정숙 여사와의 잘못을 비교해보면 어느 쪽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을까라고 지적했다. 그는 김정숙 여사가 대통령 전용기를 혼자 타고 와서 인도의 관광지를 여행하고 재벌 회장들을 청와대로 불러서 말씀하시고 영부인이 재벌 회장들을 개인적으로 만나 뭘 하시는지 그건 잘 모르겠다면서 몇 가지만 대비해보면 김건희 여사의 잘못이 과연 이렇게 큰 정치 공세의 소재가 될 것인지 모르겠다고 강조했다. 또 법학자로서의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어떤 평가를 하느냐고 묻자 김건희 여사에게 어떤 범죄 혐의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각에서 주장하는 학위 논문 의혹은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신 변호사는 사문서 위조는 문서 명의인을 도용했다는 건데 여기에 김건희 여사가 그런 인용에 있어서 부적절한 것을 하지 않았던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러면서 겸임 교수나 시간 강사 이력서 낼 때 조금씩 과장한다. 이런 게 과연 법적 제재를 받을 대상이냐에 대해서는 20년 교수 생활하면서 경험을 통해 볼 때 과연 그럴까 하는 의문이 생긴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관련 주가 조작과 허위 경력 의혹 등에 대한 특검법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법안 내용 검토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기존 발의 법안을 고려해 수사 대상, 범위, 특검 지정 절차 등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신 변호사는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뛰어나고 선한 인품을 가졌다라고 평가했다. 그는 윤 대통령과 잠깐 사적인 관계만 가져도 그것을 바로 알 수 있다며 거기에다가 윤 대통령의 필체에 대해 전문가가 평하는 것을 본 적 있는데 제가 느낀 것과 똑같았다고 했다. 덧붙여 전문가가 윤 대통령의 필체를 두고 타인에 대한 배려와 공감 능력이 탁월 기다릴 줄 아는 사람 인격적으로 나무랄 데 없는 사람이라고 분석하는 것을 봤다며 필체 분석은 대단히 과학적이라고 주장했다. 요즘 국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보다 더 주목받는 여권 인사가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석에서 우리 동훈이라고 부른다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다.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 한 장관이 국회에 출석하는 날이면 우리 존재감이 묻힌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한 장관에게 시선이 집중되는 것은 그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연일날 선설전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한 장관과 충돌하는 이들은 주로 민주당 내에서 강성파로 분류되거나 악연이 있는 의원들이다. 는 지난 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이수진 민주당 의원과 충돌했다. 경찰에서 수사 중인 이른바 제2의 N번방 사건을 두고 이 의원이 대검찰청이 개발한 AI 불법 촬영물 탐지 시스템 무용론을 제기하자 한 장관은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피해자가 검찰이 경찰에 신고했던 건 아닌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간다고 받아쳤다. 두 사람의 공방은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화제가 됐고 일각에서는 이 의원이 시스템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횡설수설한다는 반응도 나왔다. 이에 이 의원 측은 한 장관은 검찰과는 무관한 것처럼 답변했지만 이는 N번방 사건에 대한 법무부 공식 사과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 장관은 채널A 사건으로 얽힌 최강욱 의원과는 감정 싸움 수준의 설전을 벌였다. 지난달 23일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최 의원이 검찰 문제에 대해 질의하자 한 장관은 제 형사사건 가해자인 위원님이 이런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고 날을 세웠다.
최 의원은 채널A 사건 당시 한 장관을 겨냥해 검언유착이라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 의원은 그런 식의 논법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기소 사건에서는 대기 가해자고 내가 피해자라고 반박했고 한 장관은 대기업 라며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한 장관은 김남국, 김용민 민주당 의원과도 국회에서 사사건건 부딪혔다. 김용민 의원은 지난 5일 한 장관 탄핵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 골든타임은 얼마 남지 않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 장관은 당당하게 임하겠다. 평가는 국민이 할 것이라고 물러서지 않았다. 한 의원과 충돌을 빚은 이 의원과 최 의원, 김남국 김용민 의원 모두 민주당 강성 의원 모임인 철험회 소속이다. 민주당 의원들과의 정면 충돌도 불사하는 한 장관을 두고 여권 지지층 내에서는 사이다 장관이라는 호평이 나온다. 검찰총장 시절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및 민주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이며 대선 주자로 성장한 윤석열 대통령이 연상된다는 평가도 있다. 여권 관계자는 정치 도전의 뜻을 밝히지도 않은 한 장관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여권 주자 중 선두를 달리는 것도 윤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상황과 닮았다고 말했다. 반면 여권 일각에서는 지나치게 꼿꼿한 한 장관의 모습이 위태로워 보인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여론 반응이 나쁘지 않았던 정권 출범 직후와 달리 윤 대통령 지지율이 주저앉자 한 장관을 바라보는 여론의 시선도 달라졌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정권에 대한 싸늘한 반응이 커진 상황에서 한 장관의 날선 태도는 지지층에게는 시원할지 몰라도 중도층에는 피로감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 장관을 둘러싼 상황이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총장을 지낸 윤 대통령과 다르다는 분석도 있다. 여권 원로 인사는 통화에서 윤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에는 문재인 정권에 대한 반발 여론이 즉각 윤 총장에 대한 지지로 이어졌다며 반면 한 장관은 본인이 잘못하지 않아도 정권에 대한 부정 여론이 높아질수록 행동 반경이 좁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